이래가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이런 제목의 두 분의 발제자와 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귀한 그 손님이 한 분 오셨으니까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 겸 연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길정호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또 경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우리의 취지에 새누리당 안에서 가장 가깝게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길정호 의원님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또 연대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아니, 이 주제 자체가 무슨 여도 야하고 있을 수가 없는 주제를 가는데 또 제가 나타난 게 이렇게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우선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시대의 화두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거니까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주제에 공감하는 저희 당 의원들을 많이 모시고 이 미래를 여는 이 모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문을 다 봤습니다만은 정말 사계의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논의를 하는 만큼 정말 미래를 여는데 또 아마 우리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큰 지침을 주실 거라고 믿고 부분적으로 경청하고 또 11시에 저도 통상 관련 특위가 있어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 올리고 바로 발제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더 좋은 미래 소속이신데요. 홍익표 국회의원님께서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 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대 김현철 교수님께서 한반도 평화 경제론이라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에 남북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제하의 토론을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김동원 수석 심사께서 한국 경제 현황과 활로 개척 이런 주제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K연구원에서 이영훈 박사님께서 특별한 그 사전 원고 제출 없이 오늘 이 자리 취지에 가장 적합한 마무리 토론자로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군더더기 없이 바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 발제 15분, 토론 7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나와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PT로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우리 더 좋은 미래 모임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이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 노동이 있는 복지국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으로서의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가 더 좋은 미래에서 하는데 원래 경제 민주화가 먼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비하시던 홍정학 의원님께서 일정상 한반도 평화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한 거는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 현재와 미래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요. 크게 한 6개 문제 제기부터 해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접경지역,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접경지역에서의 북방 경제 협력까지 한 6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약간 몇 가지 내용이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큰 차이는 없고 그림 몇 개가 좀 더 들어가서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초부터 굉장히 한반도 평화 문제가 통일 문제 이런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통일 대박론, 조선일보에서 통일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 드레스덴 연설을 대북 제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그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조선일보까지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면서 그 통일 문제가 자칫 한쪽 담론으로 흘러가서는 좀 안 되겠다 해서 보다 균형 잡힌 통일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담론과 이슈를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에 그 통일 문제, 특히 그 통일 내방론에서 저희가 가장 그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 논의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북한의 급변 사태나 흑수통일을 전제한 게 있지 않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94년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에도 북한 붕괴론과 흑수통일론이 20년 전에 제기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부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희망사항이나 어떤 잘못된 일방적인 그룹 싱킹에 의해서 북한 붕괴론과 흑수통일론에 몰두할 경우에는 좀 더 균형 잡힌 대북 정책론이 나오기가 또는 통일론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지금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즉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 남북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죄송합니다. 뒤로 안 가네. 백스페이스가 어딘데? 아니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앞으로 가려고. 내가 너무 지나쳐서 그래. 조금 어색하시면 좀 웃으셔도 되는데. 이거 안 가네 뒤로. 그래도 한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웃어주셔서. 뒤로 안 가. 이걸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 남북 경협을 특히 이제 북방 경협과 같이 연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본 글의 문제의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남북 경협은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우리가 북한으로서 뭘 가져오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6.15 정상회담 당시에는 그 90년대 중반 북한이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최악의 경제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우선시 됐었습니다.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퍼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 당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에서는 퍼주기를 논할 당시가 그런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북한이 그야말로 그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기아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인도적 지원 문제가 계속 우선적인 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 관계에 이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한국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성장 동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 협력은 어떤 의미에선 장기적 투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또는 북한의 경제 발전이 거꾸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7년도 2만 달러 넘어서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난 2012년에도 2만 2천 불, 지금 작년에 한 2만 6천 불 정도 됐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중진국 감정, 소위 2만 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그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한 9.6년, 10년이 채 안 걸렸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상당히 2만 달러까지는 고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과정은 도리어 이런 나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중진국 감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특히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제가 경제 문제를 지속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실질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하락의 그 속도가 다른 여타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 1990년대 7%대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3%,
그리고 실제 성장률은 지금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4%로 끌어올린다는 게 현 정부에서도 그래서 474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 경제 성장률의 질적인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고도 경제가 될수록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한국은 특히나 그 상황이 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 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그 유의미하게 봐야 될 수치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1910년 72.8%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72.8%에서 2060년엔 50%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가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기초 체력,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실질 성장률이 잠재되고 있고요. 특히나 2000년대 잠시 벤처붐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듯 했지만 그 유련 뚜렷한 한국식 성장 모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1960, 70년대 소위 개발도상국 모델, 소위 아시안 닉스 모델로 해서 성장을 한 이후에 2000년대 들어 그게 일정한 한계를 거두고 난 이후에 2000년대에는 소위 벤처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모델을 찾는 듯 했지만 그 후에는 별다른 실제로 벤처 모델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 심화,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글로벌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매년 소위 GDP 대비해서 대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 경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높다고 하는 나라가 한 60%에서 50% 정도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국이 좀 높아서 한 50%를 좀 넘는데 100%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재수출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높은 나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은 한국 OECD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미 중진국이라고 보는 그 경제 성장률 흐름을 보면 거의 선진국 모델로 저성장 모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2.8% 정도에서 2% 후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 3%대 이 OECD 전망에서는 2015년까지나 4%까지 올라가는 나름대로 조금은 좋은 그림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경제 성장률 예측을 보면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 OECD고 한국이 초록색인데 도리어 30년 정도를 고비로 해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OECD보다도 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OECD에서의 전망입니다. 인구 성장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인구 성장률도 이미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정체 내지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OECD 국가 노령화 추세를 보면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2050년 마지막 이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지수를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무역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입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무역 의존도가 지난 2000년대 후반 들어서 2010년 정도를 고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무역 의존도 한 8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1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어떤 자원의 가격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이 몸살을 낸다면 우리는 거의 심각한 중병을 앓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가 생겨도 우리가 더 심각한 몸살을 앓는 겁니다. 앓는 이유가 다 이런 대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 경제 현실과 남북 경의 필요성인데요.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진국 함정에서 선진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최소한 4 내지 5%의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 협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몇 년 전에 한국이 50년대 가면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되게 통일된 한국의 아주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이게 무슨 바뀐 것 같은데. 한 번 더 웃으시죠. 아니 다른 건데 파일이. 아니지. 내 파일이 아닌데. 전체 화면이 어떻게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깨졌네요. 그래서 그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크게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가 필요한데 남북 경협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한 축에 있다면 새로운 북방 경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유를 보면 남북 경협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소위 평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경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 경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운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그 남북 경협 및 통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몇 가지만 요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이 합쳐질 경우에 또는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인구 8천만 명의 시장이 구성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산업 구조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생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의 지위를 활용해서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또는 철도 도로 연결 문제뿐만 아니라 북극해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북극 항로의 개발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상당히 부산항이 중요한 거점 항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비가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후로 지금 현 정부까지 대략 GDP 대비 2.5%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방비를 EU 국가들, 소위 스페인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EU나 영국 같은 경우도 한 2%가 채 안 되고요. 2% 정도 전후한 거고,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는 1.5%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GDP 대비를 감안하면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5천억 달러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대비 지출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GDP 대비해서 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이 상당히 높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높거나 아주 초강대국, 군사적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요. 절대 규모로 봐도 우리나라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금액에 있어요. 국방비 지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보면 우리가 거의 3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 여기 안 들어야 있는데 이스라엘이 비정상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외에는 우리가 한 5, 6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어도 그렇고 GDP 대비로 상당히 높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국방비를 2% 이하에서 최대 1.5%까지만 유지한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가 신인도 개선에 따른 우리 재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우리 코리아 리스크래 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이자, 재원을 조달할 때, 외국으로부터 빚을, 달러를 조달할 때, 그에 따른, 가상금리가 추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지역 광물자원 개발은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7천조 원 추정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효과가 있고, 또 군복무 단축에 따른 노동력 증가 효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 가능 인구를 비노동 인구에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기대 효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평화 정책에 기하면서 경제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의존도를 제고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확대의 당위성을 보면 크게 한 5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남한 내부 산업의 구조 개편 문제하고, 두 번째는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 불균형 해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한은 사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제약성을 탈피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교통의 중심지, 그다음에 5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경제 개발은 통일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그다음에 경제력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상호 의존도 심화, 나아가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 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을 통한 기대 효과는 북한 경제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북이 공동의 상생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경제 통합 효과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의 공동의 경제 발전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세계경제 편입화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위 해서 북한의 변화는 남북경협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과정으로서, 결과로서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의 개혁 개방에 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경제 개발은 제가 이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김현철 박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15 선언 이후에 14선언은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갈등의 바다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통해서 평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봤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관련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새롭고 좋은 대담한 아이디어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측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성과가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위축됐죠. 소위 천안함 연평도 등의 사건을 통해서 오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경협이 거의 단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의 대중국전도가 더 심화됐죠.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도에 가장 근접했었습니다. 남북경협 수준이 북중경협의 90% 수준까지 도달했었다가, 지금은 2013년 지난해에는 20% 미만으로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그리고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남북경협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내륙 지역과의 협력이나 투자 사업은 거의 다 중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제로 남북경협이나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분단과 전쟁을 치른 분단 국가라는 걸 감안하면 경제 효과를 경제에 따른 평화 효과를, 화해협력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인 유명한 토마스 프리드만이 99년에도 이런 얘기했고요. 소위 골든아치 이론이라고 해서 맥도날드를 공유한 사람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해서 중국과 대만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 들어와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저서를 통해서 델체인 이론 얘기하면서 델체인 산업구조 속에 연관된 국가들 간에는, 왜냐하면 산업구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경제협력 관계가 전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립과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하고 남북경협인데요. 이렇게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 문제가 국가 정책이 항상 최우선순위라고 있고, 한 스웨덴 NGO 분이 북한의 변화를 크게 5M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 모바일, 머니, 마켓, 마인드셋,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이미 300만이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중요성을 가치를 인식했고, 시장이 그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이 대외경제협력, 특히 외자유치하고 무역 확대, 특히 외자유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경제 특구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개 정도의 북한이 그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측 발표한 PPT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평안북도의 압록강 지구, 그 다음에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안북도 압록강 경제개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그리고 자강도의 위원공업개발구, 양강도의 해산경제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그 다음에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한경남도의 흥남공업개발구, 그 다음에 한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여긴 주로 이제 과수업과 그 축산업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함경북도의 청진경제개발구, 여긴 철광석과 수산자원, 그 다음에 야금공업기지입니다. 그다음 함경북도 어랑농업기구, 농업개발구, 여기도 이제 주로 그 농업과학기술개발구를 하고 있고요. 함경북도의 원성 삼광개발구, 여기 관광산업이고요.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이건 민속공예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포시의 와우도 수출가공구, 여기는 주로 그 가공무역 쪽으로 경공업 중심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그 신의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라선 지역을 제외한 이 북한 내륙 지역의 13개의 추가적인 그 수출가 공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변화가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마 이 접경지역인데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그 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 이름은 BRIT라고 그래서요. 소위 전환기에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접경지역에서 변화를, 과거는 냉전 시기만 해도 대결과 그 분단의 상징으로서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협력의 상징으로서 이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일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미개발적으로서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 남아있고, 서로 퓨전 지역으로 해서 새로운 그 상이한 가치가 만나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가치,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일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급평과 나선 지역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은 소위 동북 삼성 개발, 특히 장제2 개발과 함께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극동 러시아 지역의 개발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지역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철도, 가스, 그다음에 에너지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접경 지역에서의 우리가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이런 접경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방 지역의 가능성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6.15 14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부터 해서 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의 흐름은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로 들어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융합된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방 경협은 기존의 남북 경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일방성, 즉 남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안정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다국 간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북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벗어나서 여러 국가가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당히 그러면서도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경협을 넘어서서 새로운 북방 경협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면은, 지금의 남북 관계 갖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대담한, 대북 정책과 함께 국제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지난 2007년도 정상회담 때도 실무자로서 준비했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이 연구자로서 있었던 경험, 또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모든 경험을 해보면, 남북관계, 특히 통일 문제에선 지도자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철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양하게 여야 간에 또 우리 초당적인 협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거나 북방 경제를 강화해야 하는 어떤 당위 이유, 이런 측면과 또 북한의 어떤 현실 추세 변화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 둘러싼 어떤 기회의 요소, 방치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현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한테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렇게 중간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시간들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표한 것 중에서 조금, 보완이라 그럴까요? 그 시간은 가능하면 10분 정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론이라는 거는, 여기 유한 갈등이 이미 얘기했다시피, 진정한 평화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평화 경제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북한의 경제 정책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이 평화와 경제 협력의 관계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제 환경 개선, 육자회담이나 북핵 문제,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 개혁의 경제 정책 관련돼서 바꿔야 될 점들이 적지 않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최근 상황 관련돼서, 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 있는데요. 뭐냐면은, 평화라는 개념을 빼고 하는 통일 담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거를 우리는 아마, 조만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아마, 실감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도 남북 대화를 둘러싼 몇 가지 그 시도들이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3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고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이 대결 국면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NLL 상에 사격 항행 통보를 오늘 아침에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조만간에 아마 4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4차 핵실험은 짧으면 한 3주, 길면 한 달 이내에 할 텐데 이건 아마 3차례의 핵실험과는 다르게 지금 벌써 북한 내무성도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핵실험의 강도나 또 방식 이런 거는 3차례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통일 대박론이라고 현실과 무관한 우리가 논의를 해오고 있는 동안에 현실이 얼마나 악화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실감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렇고 야당조차도 평화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방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화경제라는 거는 이 평화정착에 대한 노력과 이 경제협력의 진전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지금 1단계만 하더라도 돌아가긴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삼통 문제, 통행, 통신, 이런 통관,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북한 노동력의 조달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런 진전 없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홍익표 의원님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은 보이사 조치 때문에 다 중단이 돼 있는데, 지금 남북 경협 통계라는 게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남북 교역 통계라는 게 밑에 그래프 보면은 북중 경협하고 남북 경협 엄청나게 벌어졌지만, 적어도 착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북교육 통계는 개성공단 통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통계가 거의 한 99%, 98%. 그러니까 개성공단 통계가 남북교육 통계인데, 개성공단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원부자재를 남쪽에서 갖고 가서 북한에서 조립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가 개성으로 갈 때 반출로 잡히는 거고요. 조립해서 들어올 때 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반출 플러스 반입이 우리 교육 통계이죠. 그러니까 저 통계조차도 굉장히 과장된 통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이라는 거는 시진핑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중국의 경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정치 군사적 환경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북중 경협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대표적으로는 나진 관련돼서 이 동해 출항권 이런 거는 중국 동북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 정책의 발전적 계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고요. 남북중 협력과 남북러 협력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설명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이런 데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방천이라는 데입니다. 저 앞에 철교는 두만강 철교고요. 저 두만강 철교를 넘어가면은 바로 핫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만강역이 있고 그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나진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방천의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하면서 나진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가지 뭐도 있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거는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데 한번 가보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중국 그 방천 전망대에서 바라본. 우리가 북방 경제론 관련돼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 농력의 확충 이런 분들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북방 경제 구상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일상에서 이게 어떻게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야당에서 나름대로 공약이나 전략이나 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평택항에 가면은 중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옵니다. 인천항에 가보면은 중국 아줌마들 여기 1박 2일, 2박 3일 놀러 오는 사람 엄청 많죠. 제주도 말할 필요도 없고. 강원도 속초 같은 데 가면은 지금 무비자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관광선이 다닙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 가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부산항 같은 게
중국의 항구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면서 부산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이 높은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진항이나 이렇게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그 요구와 열망 이런 게 굉장히 차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미 북방 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뭐 당장 뭐 지자체 선거를 하고 있지만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기 안산 평택에 가든가 뭐 고향 파주에 가든가 아니면은 뭐 동해안 쪽에 가든가 일종의 이게 북방 경제라는 게 지역의 발전 전략과 이미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갖고 뭐 십몇 년 이상씩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북방 경제를 우리가 추진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 경제 정책과 결합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철도 연결이나 일종의 이제 뭐 물류죠, 물류. 그게 나진항을 통한 북방 항구라든가 또는 뭐 지금 북극 항로라든가 그러니까 철도와 항만과 뭐 도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제 정책, 국내 교통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철도 중심의 대륙철도 구상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통 체계를 철도의 비중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국내 개혁과 연결될 때 나름대로 의미가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북방 경제나 평화 경제론 관련돼서는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한 가지만 이제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만에서 대학생들이 국회를 점령한 사태가 벌써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안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대만 내부에 그 양안 교류가 갖고 오는 이득이라는 게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된다든가 평균 임금이 낮아진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제조업 생산 기반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대만 국내 경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말씀했다시피 남북 경협이 공동 번영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될 때 우리 국내 경제적으로 그 이득이 골고루 또 균형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간과했던 측면 중에 하나로서 다시 평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또 다시 듣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그냥 그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박완주 의원님께서 남북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전에 발제 마치신 김현철 교수님 말씀대로 왜 우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떤 우리 남쪽에 이익을 주는지 서로 한반도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두 분의 발제자분들이 발제하셨던 내용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북방 경제론 해서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큰 거대 담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요 발제 관련돼서 조금은 축소해서 주로 이 남북 경제 협력 중에 남북 에너지 협력 나아가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관계가 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를 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북한 경제의 자력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수 불가한 것이 어쨌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함께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발제자 모두 말씀하셨듯이 그 교통 문제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 중에서도 교통, 통신, 인프라 깔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주로 전력, 천연가스, 광물 자원 개발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한번 실질적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실증 사례는 현재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전에서 문산에서 개성까지 한 10만 킬로와트를 매일 이 힘으로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보시면 어쨌든 송전탑 등등 이 개통하는 데 있어서 16km인데 이렇게 망을 현재 연결되어 있는 곳은 유일하게 문산과 개성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면요. 그 참고자료 뒤에 있는데 페이지 39페이지. 흔하게 생각하시면 전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워낙 대한민국 전기는 전 세계에서 거의 A 뿔뿔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전기예요. 똑같은 전기가 아니고요. 그 중에는 산업 발전을 하려면은 전압이 일정해야 되고요. 주파수가 일정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정 공장에서는 154 고압을 쓰고 주파수는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9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은 전압이 실제 현지 측정 값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전 자료를 봤는데요. 들쭉날쭉이죠. 지역마다 안변, 남포, 단천, 평양 지역마다 그 전압과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이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북한에 가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밀 기계, 의료기계 북한에서는 이런 퀄리티 갖고서는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지난 10년 동안 그 정밀기기, 의료기기를 평양과 어디죠? 여기 금강산 갖다 줘서 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문제하고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북이 잘 경제 협력하는데 이 전기 부분은 좀 검토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현재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70년대 중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설비 노후화로 발전 가능 용량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05년 기준보다도 12년도에 약 60만 킬로와트가. 그러니까 거의 사진 보시면 보이지만 북쪽은 거의 밤에 이제 암흑이죠. 남쪽과 옆에 좌측에 중국을 보면 이렇게 하여튼간 흑백이긴 하지만 허옇게 보이는 데가 이제 그렇게 야간한 거고요. 총 발전량은 215억 킬로와트예요. 우리 남쪽의 24분의 1.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중반 수준이고 그래서 개인 소비용뿐만 아니라 산업을 일으키는 기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발제자분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로 가스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남쪽의 요구에 의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경과는 어쨌든 06년도에 한러 정부 간 가스 분야 협정을 현재 체결했고 실제로 가스공사가 가스프롬 러시아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2010년도 4월에 공동 연구 수행 결과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건 역시 북한을 통해서 PNG 방식,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면 대략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뭐 30에서 70인데 오늘 아침 확인해 봤더니 약 최소한 30% 정도 수송비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로 들어오면 액화를 하는 과정에 약 그 비용으로는 한 5불에서 8불 정도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기준 톤당. 그러면 사실은 PNG로 들어오면 그만큼 굉장히 이제 남쪽도 남쪽에 쓰는 대한민국이 쓰는 총량은 거의 세계에서 수입국 LNG 수입에서 넘버1이에요. 그러니까 PNG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액화 천연가스로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북쪽을 이미 뭐 지적했듯이 북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통행세만 받는 게 한 연간 1억 불 정도. 그리고 북쪽도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배관을 뽑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거기 이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북한 리스크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가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이 긴장이 완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남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뭐 민간 기업에서도 관심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러시아 측은 북한이 공급 차단 혹시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PNG 장기 공급 중단 시 대체 공급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PNG 대신 LNG 대체 공급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스 품질의 약간의 이거는 뭐 러시아하고의 협상 문제지만 조금 열량이 좀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지금 협상 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북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논의가 지난 정부 이후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양측 최종 입장은 러시아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PNG 공급 협상보다는 액화, LNG로 좀 우선 공급하는 쪽으로 협상이 좀 바뀐 것 같고요. 한국은, 중장기 계획, 한마디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 북한 변수 등 제반 요소를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현재, 대한민국 입장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작년 11월에 한러 공동 성명에서 어쨌든 PNG 가스 가격 그리고 공급 안정 남북 관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지난 정부 이후에 2010년도에 어쨌든 어떤 게 경제성이 제일 좋을 거냐 이런 논의가 진전된 이외에는 현재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앞서서 두 분의 발제처럼 이 담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담보될 수 있는 부분과 평화 정착을 위한 선순환적인 이런 구조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 대통령의 결단, 뭐 대북 정책 이런 것이 다 고려되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력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동북아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력 관련돼서는 섬입니다. 북쪽에 있는 러시아나 저 좌측에 있는 중국이나 남쪽에 있는 그 일본이나 모두로부터 어떠한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로부터 해서 뭐
독일까지 다 망들이 연계돼서 서로 팔고 부족한 부분 팔고 호환할 수 있는 이런 망들이 돼 있는데 동북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북한은 뭐 자체 생산량도 워낙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마다 전력량이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커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책에 나왔듯이 북쪽의 수력 발전 1년에 75억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그쪽은 또 이제 남는 잉여에 대해서는 북쪽과 남쪽인데 팔고 싶은 서로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동북아 북방 경제의 핏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손정희 씨가 제안은 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그런 구상에 대해서 작년도 10월에 대구에서 세계 에너지 총회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말씀을 러시아 수력발전사 그 대표가 말했는데, 핵심은 키워드는 그거였습니다. 북한이 키를 갖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기에 대해서 관통하는, 그게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북한에 대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작년에 와서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접경지대 논처럼 우리에도 남북 접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지금 남쪽에서도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짓고 있고요. 서해안에도 접경지대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력 연결하고, 그리고 이런 연결망이 먼저 돼야 나중에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히려 그런 망들이 함께 연결이 되면 남쪽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원전 몇 기를 더 7기를 추가로 더 짓느냐, 그게 이제 향후 2027년 넘어가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접경지대에 이런 그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그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자. 그러면 그 한러 똑같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북한도 지불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잖아요. 주기는 주는데 그러면 뭘로 대가를 받을 거냐. 아까 이제 발제자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국에 5천억, 6천억 넘게 여러 가지 지하 광물에 대한 개발권을 넘긴 상황에서 무궁무진한 그 북한의 남은 자원에 대해서 저희는 회수할 그걸로 바꿀 수 있고, 현재 지난 MB 정부 5년 동안 그 광물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등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원공사, 그러니까 해외 투자비가 한 28조 원이에요. 회수율은 하여튼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광산 개발, 자원 개발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14선언에서도 특혜를 주고 우대를 하면서 하자, 5항에 이런 조항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실제적으로 남북 경제, 북방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실효성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들을 갖고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전력하고 가스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양문수 교수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 이런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문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자료 집안에
토론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발제문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발제문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만들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뭐 너무도 이제 뭐 가까운 현실의 이야기부터 아주 먼 미래 내지는 큰 이야기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시간 제약상 한 서너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로 토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현실과 무관한 논의들, 뭐 더 나아가서는 현실과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논의들이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로 대변되는 전반적인 흐름들 같은 거는 뭐 저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함의하는 게 뭔가라는 것들이죠.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그게 현실과 무관하다 내지는 현실과 거꾸로 가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현실과 가깝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저는 상황은 최소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반적인 어쨌든 논의 차원들, 그러니까 이론들 차원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뭐 급진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쪽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진전되고 있지만은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쪽의 논의는 저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분야에 좀 국한된 부분들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정부 출연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뭐 일국 이체제 내지는 이지역 체제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거는 약간의 개념들이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홍콩하고 중국 모델을 두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제대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급진적 정치적 통일 이후에 점진적 경제 통합 방안이라고 이야기되죠. 보통은 뭐 통상적으로는 뭐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정치적 통일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 방안들인데 약간 그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게 과연 현실이 되겠느냐. 정치적으로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후에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겠느냐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별로 논의들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출연 기관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 이제 KDI가 중심이 돼서 작업 결과물들을 이제 좀 보고서로 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일정 정도 좀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일종의 뭐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작품들에 대해서 정치학자 내지는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좀 나름 진전되고 있는데 점진적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진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평화 부분들 나옵니다만은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 국가의 통일에 대한 아주 강한 무엇이 있는 것들, 물론 뭐 젊은 층은 조금 약화지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통일론이들이 평화가 빠진 상태의 통일론은 허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논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그런 건 느껴집니다. 한 몇 년 전과 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남북 경협 내지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퍼주기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통일 경제 통합을 보자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진 게 저 같은 경우에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분명히 좀 느껴졌습니다. 종전보다도 경제 통합 내지는 북방 경제론이라고 일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발제자들도 지적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현철 교수님 주장하실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정도 그러니까 경제 현장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생활 내지는 자기 기업, 자기 업종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요구는 분명히 있는데 저희 학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 그거를 제대로 좀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잠재력은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장밋빛 일색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흐름으로 좀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 또한 북방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조금만 더 한꺼풀 가가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경제적 타당성 부분들이죠. 낮은 물류 같은 부분들도 약간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경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낮은 항을 활용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본다는 부분들에 대한 당위는 인정합니다만 좀 더 따져서 어쨌든 낮은 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항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들인데 전반적인 철도 항만을 포함을 한 물류 시스템들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아마 국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북방 경제론을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에서 시장 만능주의로 갈 거냐. 그러면 정부나 국가의 역할들은 과연 뭐냐는 부분들까지는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가장 첨단적인 자본주의 사회도인 미국에서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것들이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적인 협력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모 기관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확산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관이니까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저는 제목만 보더라도 약간 좀 진전됐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통일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막연하게 국제사회에 대해서 좀 의무만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의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진전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통일의 이익까지 과연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내지는 또 하나 인간사회의 관계, 특히 경제적인 관계는 마찬가지인데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 두 개의 상당히 모순적인 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은 국가 간의 경제관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통일을 집어넣었을 때까지도 사실은 더 심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요. 그냥 바로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SK 경영경제연구소의 이영훈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토론문을 별도로 뒤에 이제 첨부를 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있었고 그다음 이제 SK 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대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칫 개인의 견해가 큰 집단의 견해로 이제 이렇게 대표될까봐 그래서도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든 이제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두 분의 발표문에 있어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한국 경제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새 출구 모색으로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 뭐 남북 경협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이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우 긍정적이라 보고요. 지금 이제 그 통일 대박론이 갖는 그런 그 엄청난 그런 한계들을 이제 통일 준비론으로 진화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점, 그리고 성장의 관점뿐만 아니라 양코의 뭐 해소의 관점에서 남북 경협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한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을 이렇게 넘어서 북방 경제 그 협력으로 이제 확대한 이러한 어떤 측면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제 그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늘의 어떤 그 논의가 아주 디테일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어떤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라든가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좀 배제를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발표문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그것이 이렇게 반영된 개념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그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제기는 앞으로 뭔가 이렇게 대중들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대중들을 보다 이렇게 좀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필요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제기하는 그런 코멘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는 이제 그 흡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뭐 그런 그 가정 내지는 뭐 명제들이 이제 그 깔려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주장이 북한을 고려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이라면 전 뭐 정말 이렇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북한을 고려해서 뭐 이런 어떤 측면을 이렇게 배제하고 정말 이제 그 흡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 검증 과정을 이제 거친 후에 주장을 이제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역사적 사례로서 이제 흡수 통일이었던 독일 통일이 과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물론 이제 그걸 약간 개념을 이제 달리해서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이러한 문제, 그리고 대등한 통일의 사례였던 그런 그 예멘의 그 통일은 바람직한 거였는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어떤 통일이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 현실에서 과연 대등한 1대1의 그 통일이 가능한 건지 말이죠. 그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거의 뭐 40대1, 50대1 이렇게 이렇게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흡수 통일이라는 게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도 이렇게 득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들에서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되고 그 논증이 된 그런 연후에 주장을 한다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와 북방 경제 협력의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발표문에 따르면 대외 경제 협력을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이제 보완 발전시키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남북 경협을 넘어서는 북방 경제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 현 시점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론을 이제 그 제기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개념에 이렇게 맞는가? 저는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론이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식민주의 또는 식민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기된 그런 그 시대 개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발표문에서는 북방 경제론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좀 적극적인 그런 그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어떤 측면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통일하면 굉장히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변 국가의 어떤 공동 번영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주변국의 우려를 이렇게 덜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데, 일례로 사실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양국의 그 후생을 증진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국 중심의 어떤 뭐 이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뭐 사소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일지라도 그 내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인식의 충돌이 있는 뭐 이러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제기하고 싶은 그런 그 개념은 이제 평화경제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발표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 토마스 프리드만, 요한 뭐 갈퉁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평화 경제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결론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추론을 해본다면 북한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 그 과거보다 훨씬 평화를 이제 견인하는데 뭐 이렇게 유리한 환경을 뭐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인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이제 가능하냐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왜 한반도에서 그동안 이제 평화 경제론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 경제론의 그 문제는 없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인데요. 지금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 논의가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그 맹점이라면 그 상대방의 입장과 그리고 그러한 그 평화 경제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떤 그 프로세스가 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퉁의 얘기라든가 프리드먼의 얘기는 사실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 16세기에서부터 이제 제기됐던 그런 문제였고 최근에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게 이제 안 될까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입장과 그런 그 선순환, 평화와 경제 선순환에 이르기까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문제의식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보게 되는 거고요. 가령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제기했던 그런 그 문제 제기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제기했던 그런 주장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한 국가 내지 한 집단이 이제 그 갈등의 정도를 이제 결정하는 뭐 이러한 어떤 좀 복잡한 이론인데요. 그 복잡한 어떤 이론 과정을 이제 이렇게 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평화 경제론이 이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주된 원인은 일단 남북 경협의 규모가 워낙 작았고요. 규모가 이제 자금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이제 타격, 받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북한 자체가 일정한 어떤 긴장, 그러니까 남한과의 어떤 갈등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이런 어떤 측면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면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제 제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금의 정말 이제 평화와 경제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제 거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제 끌어가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얘기되어 왔던 거지만 경협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 이건 이렇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북한의 선호 체계를 이제 그러니까 긴장을 이렇게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내치가 가능한 어떤 수준으로까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러한 노력이 별도로 이렇게 논의되고 그러한 방안들이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경협만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해서 남북한의 어떤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요, 사실은 많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워낙 지금 12시 임박해 있어서 이상으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12시 반까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 제가 들으면서는 오늘 발제 토론 중에서 드디어 도발적인 문제기가 조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정된 순서대로 우리 김동완 소프트뱅크 벤처의 수석 심사역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대외 활동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담은 내용은 사실 이제 회사 의견보다는 제 사적인 견해고요.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은 이런 남북 관계나 그다음에 이런 대외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학교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업무를 계속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업무에만 계속 종사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가 봤었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표 보시면 사실 2013년 통계가 아직 전 세계 통계가 집계가 안 되세요. 12년부로 이미 한국은 세계 8번째 무역 국가고요. 수출 순위만 보시면 이미 7위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좀 볼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산업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뭐 소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보시면은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일단 바로 앞에 있는 프랑스 보시면 아마도 프랑스 생산량 중에서 와인하고 고가의 명품들의 수출을 빼고 나면 일반적인 산업 생산량은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보시면 5위의 자리에 있는데요. 사실 네덜란드의 교역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중개무역입니다. 입지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그 유럽의 수입액의 60%가 지나가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는 이 통행세만으로 벌어들이는 그 부가가치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교역 규모, 수출 규모, 그 다음에 산업 생산량이 큰 나라를 보시면 사실 그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이런 나라들을 빼고 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올 때까지 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글로벌리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첫 번째는 GDP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GDP가 증가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GDP가 증가하느냐 이거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기본적으로 내리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수출 얘기를 왜 많이 드렸냐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100이 넘는다 그러셨는데 한국은 지금 수출 의존도가 70%입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랑 반대거든요. 일본은 GDP 성장에서 내수 의존도가 70%, 수출이 30%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장하려면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현재 기존의 구도 내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경제가 활동하는 플랫폼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큰 성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가 그 1인당 수출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 우리보다 교역량이 큰 나라들 보시면 다들 우리보다 영토도 넓고 자원도 많고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보시면은 이 지표들이 그 한국 전체 수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건데요. 보시면은 정말 자랑스럽게 2위에 차지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수출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이 7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당 수출액이 일본의 거의 2배입니다. 그 남한만 봤었을 때 일본 인구가 거의 3배 정도 되고요. 대략 일본의 GDP가 지금 한국 GDP의 한 5.3배 정도 됩니다. 결국 그 독일을 제외하고서는 한국보다 1인당 수출을 많이 하시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얘기는 또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이나 수산업 말고요. 공업 생산을 한국만큼 1인당 많이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 경제가 그러면은 지금 전체 GDP 1인당 GDP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GDP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현재 정해진 규모 내에서 그냥 과연 열심히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자원, 노동력, 기술 아니면 똑같은 제품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 경제가 되게 급속도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뭐 단언컨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제 남북 경협, 그 다음에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자원하고 노동력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지난 한 13, 14년간의 이제 세계 무역 현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무역순위 1등부터 5등까지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중국과 네덜란드만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무역순위는 큰 차이가 없고요.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통합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이제 유로 국가 내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화폐가 통합이 됐죠. 화폐 통합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역량 이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 기간 동안 매년 10% 이상 동안의 성장을, 금융위기 전까지는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했죠. 예.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6위부터 12국가의 순위를 보시면 여기서는 무역 순위가 크게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이 군에 있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 GDP 성장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일어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그 열강 중에 하나인 그 이태리,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순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열심히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소위 세계 경제 10강 안에 드는 나라들의 부진함이 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봤었을 때 참 견실한 경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성장이 훨씬 높게 기대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굳이 외자 입장에서 뭐 인건비가 비싸서 이런 요인을 떠나서 굳이 한국에다가 투자금을 늘려야 될 요소가 특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전적으로 제 사견인데요. 지금 일단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3% 초반대로 떨어졌는데 아마 여기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만약에 재조정하고 나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대부분 기관이나 뭐 해외나 국내외 기관에서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을 3% 초반대로 감안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면 실질적인 잠재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고민 차원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지 한번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표에 보시면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작년 기준으로 7입니다. 근데 제가 3월 말 통계를 보니까 3,518억 달러에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역 수지가 별로 안 좋고요. 아마 이대로 가면은 아마 올해 말에 한국이 아마 브라질을 아마 제낄 겁니다. 한국이 작년에 무역 흑자가 700억 불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융위기 이런 게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되게 매년 앞으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는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17년까지 한국의 외환보유액 예상한 거를 보면 5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천억 달러면은 지금 러시아랑 비슷해지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에 의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천연가스나 유가가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무역 수지가 당분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림반도 사태 때문에 이제 국제 세계에서 좀 제재가 있다 그러면은 올해 무역 수지는 아마 적자일 거고요. 그런 거 감안했었을 때, 저는 IMF 통계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는 스위스 다음이 될 겁니다. 4위권에 아마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화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좀 우리 경제 기반에 좀 뭔가 인프라를 바꾸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남북 통일, 그 다음에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남북한 간의 급변 사태가 왔었을 때 사실 그 부담은 결국은 다 남한 경제가 떠안아야 될 텐데요. 일단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결국은 사실 외부에서의 원자재, 에너지, 식량 수입 없이는 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급변 사태 시에 저는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이제 환율이 800원대이다가 2,000원대까지 가는 걸 겪었고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원화와 달러
환율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겪어야 될 위기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입 품목 중에 가장 큰 게 원유인데요. 한국은 세계 원유 8번째 소비국입니다. 근데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석유가 있어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5위 수입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대략 한 120조 원가량을 원유 수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역량에서 그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환율 때문에 원유 수입 가격만 달라져도 사실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내수 경제, 물가나 이런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 경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떠안았다고 보면은요, 그 2,350만 명의 인구를 저희가 떠안았을 경우에 거기에 식량, 그 다음에 원유, 원자재 다 우리 수입량으로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정 가격에 싸게 수입하려면 사실은 그 적정한 원화 가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국가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그 급변 사태 시 환율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경협 또는 통일 관련된 준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통일 재원 마련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관련된 돈을 쌓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되게 조사하시는 데마다 다른데요. 결국 빚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이 건전할수록 우리가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부채 규모가 늘어날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빚을 조달할 때 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빚을 조달할 때는 외화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는데, 결국 얼마나 좋은 환율에 얼마나 낮은 금리에 돈을 꺼오느냐는 결국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경제 상황, 내수가 계속 안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지금까지 잘해온 이제 국가였고요. 경제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통일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한다 그럴 때, 우리 통화에 대해서 좀, 국제 통화 정도 갈 수 있게, 하는 준비를 좀, 국가 차원에서 좀 준비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교역량 순위 말씀드렸는데, 우리보다 교역량이 큰 나라 중에 달러, 유로, 엔, 위안화 말고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들도 보시면은 10위권까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제가 현재 7위고 실질적으로 5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도 달러, 유로, 엔, 위안 말고 거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교역량이 많은 나라 중에서 되게 한국만 되게 어려운 통화를 가지고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도 좋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어서 우리 이용훈 선생님께 평화금지론의 한계와 과제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갈등 수위의 결정. 그 부분을 조금 접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따 마지막 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문이나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발제자부터 이렇게
마지막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발제 토론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이나 북방 경제를 위한 구상의 필요성, 당위, 또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지적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발제자 토론자들께서는 토론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소위 한반도 평화나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남북 경협 간의 이 상호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경협 따로 평화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고 나서 중국이 급부상했을 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부상을 놓고 미러 간의 과거 냉전과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거는 그렇게 안 갈 거다. 왜냐하면 그때 냉전 시대는 러시아는 러시아끼리 소위 동방 경제권을 형성했고 미국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 경제권에서 서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전혀 없었던 거에 비해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소 간의 그런 냉전 시대로 미중 간은 갈 수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평화가 있어야만 경제 협력이 있는 것도 맞고 또 한편에서는 이 남북 경제 협력의 확대가 평화를 담보해 주는 장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남북 경협이나 북방 경제 구상들의 어쨌든 현실성 또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해 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에너지 부분도 있고 개성공단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북이 하고 있는 낮은 선봉 지구 문제도 있고 뭐 여기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 있어서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핵심 전략을 우리가 뭘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시면서 이게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문제 아까 박완주 의원님 그런 하셨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진 게 캐도입니다. 돈을 10억 달러 이상 하고 난 뒤에 그럴 때 이제 남북 간의 이 에너지 전기 협력 문제가 갖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등등이 다 지금 이제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 중점 과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발제자 토론 순서대로 마지막 말씀의 기회를 그런가요? 예, 그러면 토론하신 분들 먼저 해주시죠. 우리 박완주 의원님부터 그러면. 저는 뭐 특별하게 제안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발제하신 분보다 이 토론문 하셨던 이용훈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럼 이용훈 선생님. 네, 괜히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꺼내서 좀 그랬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주장과 주장이 대립할 때 그게 이제 그 주장이 논거나 이렇게 팩트에 근거하면 이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가치관 또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대립할 때 참 이렇게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남남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팩트 내지는 엄밀하게 이렇게 이론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좀 설득력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한 국가가 이제 어떤 행위를 비해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국민들의 소비 수준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긴장을 이렇게 유발하면서 통치를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이렇게 다져나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경제와 이렇게 평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정도의 어떤 소득 수준이 아닌 그런 국가들에서는 우리도 과거에 이제 못 살았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상당히 좀 이렇게 공포를 이렇게 조장하면서 이렇게 내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걸 이제 고려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행동을 이렇게 경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제 그 생산량이든 소비량을 이제 결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비를 한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긴장과 갈등의 수준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결정할 거냐를 이렇게 고려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나는, 긴장과 갈등을 이제 고조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회후생함수에서 이렇게 소비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과 통치의 이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 고려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긴장과 갈등이 높아갈수록, 비용은 굉장히 높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MC라는 게 마지널 코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점차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긴장과 갈등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차적으로는 내치에는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그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점차 효과는 체감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디디 곡선입니다. 그건 뭐 한계 수익, 그러니까 마지널 이제 베니핏이라 해도 되고요. 마지널 레비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서로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통치자는 이제 갈등의 수위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남북 경협이라는 것을 이제로라 이렇게 본다면, 이제로 수준에서 결정됐다라고 본다면, 정말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역량을 대폭히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려야만이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이 느끼는 비용이 커진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반드시 이제 수반돼야 되는 게, 이 수반되는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안 되면은 혹 이렇게 퍼주기론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정부가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켜도 그다지 주민들 통치에 이렇게 미친 영향이 이제 크지 않더라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들의 선호 체계를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우하향하는 어떤 그런 비헤이비어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노력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전개가 돼야만 긴장과 갈등의 국면에서 화해 협력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한 국가의 어떤 통치 행위를 이런 뭐 이렇게 이론으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근을 해서 이제 방법론을 이렇게 찾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답을 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기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현철 박사님. 예. 예,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경제론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평화론과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평화경제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거를 경제평화론으로 환원을 해서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평화론가 뭐냐면은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은 그게 평화를 갖고 올 거다. 그게 이제 뭐 맥도날드 이론이나 뭐 무슨 델체인 이론이나 뭐 그런 건데, 지금 얘기하는 평화경제론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평화경제의 관계 방식, 그거를 이제 주목하는 거고, 그게 선순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거를 어떤 한 부분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다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정경 분리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오래된 쟁점이 있죠. 사실 이게 정경 분리라는 거는
중국 대만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관계의 구조도 좀 다르고 또 경제력의 어떤 격차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한반도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치 군사적인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한반도적 현실에서 정경 분리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민관 분리는 가능한 게 아닌가. 민관 분리.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차원의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협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관 분리에 대한 조금 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개선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 담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그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통일 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팩토 유니피케이션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죠. 그거는 김대중 정부 때 개념화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드주어 유니피케이션, 즉 법적인 통일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야당은 사실은 법적인 통일 개념보다는 사실상의 통일 개념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오랜 세월 동안 강조를 해왔죠. 사실상의 통일 개념이라는 것은 일단은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평화 정착이라든가 기타 등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루는 게 법적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의 어떤 결과보다는 당장의 현재의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왔던 접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의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결과를 강조하는 통일론이죠. 그리고 법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거고요. 이런 통일론과 차별성을 가진 논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상의 통일 개념이 갖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이크 받으셔서, 예. 맥도날드를 공유한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 이런 말씀도 참 인상 깊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미중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국제 분쟁 문제로, 전쟁을 하면 다 공멸하니까 안 좋은 건데, 이 맥도날드 이론은 미중일 간에도 적용되는 건지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가 뒤에 설명한 부분이 자료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 더 난주 마치고 나서 얻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 다른 토론자 중에서 우리 양문수 교수님 토론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원주 의원님도 김동완 수석.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등등 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그 프리드만 그 칼럼니스트의 뉴욕
타임즈 유명 칼럼니스트가 소위 골든아치 이론에서 맥도날드를 그 골든아치가 이제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그 중요한 그 사설을 썼을 때가 95년도 중대만 사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의 전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EU 국가들, EU는 유럽은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겪고 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공동의 의식 속에서 석탄철강 공동체에서 현재 EU까지 발전이 되었고, 미국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해서 안 된다는 약간의 인식의 공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쟁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역할.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방지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의 접근이고, 새롭게 소위 부상하는 국가들, 중국과 대만조차도 그때 95년도 당시에는 중국이 상당히 개혁 개방이 진행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미 베이징에 맥도날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프리드만 얘기는 중국과 대만이 절대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만에 미사일을 쏘지만 실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중대만이 미사일 쏘는 와중에서도 비즈니스맨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대만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양문수 선생님 지적하신 건 비슷한 건데,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 아직까지 그렇게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과연 그럼 한국과 남북한은 그러한 경제협력 수준이 갔을 때 전쟁 위험이 중대만과 비슷한 거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참조를 했을 때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김현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위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은 제도적, 우리가 흔히 이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제도적 통일과 기능적 통합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제도적 통일이나 통합이라고 얘기할 땐 쉽게 말로 이 완전한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러나 통합을 좀 더 넓혔을 때 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은 서로 간에 약간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의 어떤 제도적으로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든 아니면 연방제든 연합이든 어떤 소위 국제사에서 통용되는 그런 제도적 통합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한 측면에서는 교류협력이 전제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지금 지적된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양문수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지금, 북한 연구 또 남북관계 연구에서 주요 메인스트림을 항상,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중심을 합니다. 이게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넣으면 그 방향대로 여론을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들도 다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이제 통일대박론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그냥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혜원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또 한 측에서는 특히 야당이라도 과정으로서 통일을 준비해가는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단순히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의 포인트가 아니라 한국의 복지와 양극화에서라는 측면. 그러니까 그냥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보다 질 좋은 성장을 남북한계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담볼 건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완 수석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지적이에요. 환율 리스크를 얘기하신 건 저도 좀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인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흡수통합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통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진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에 부담해야 될 측면들에 대한 지적들을 상당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국제 경제기관에서 다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좀 더 파이를 키워서 단순히 기존의 남북경협이란 어떤 지리적으로 좀 제한되거나 민족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글로벌하게 또는 좀 더 이 바운더리를 좀 크게 해서 경제협력을 좀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이영훈 선생님이 오늘 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가장 문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우투의 문제죠.
큰 축에서의 방향이라든지 비전,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견이 없으신 걸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우트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흡수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수통합 이영훈 선생님이 흡수통합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왔을 때 흡수통합이라는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 볼 거냐, 왜 그럼 그걸 설명할 거냐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흡수통합이라는 것도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하나의 경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흡수통합이라는 거를 그냥 극단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흡수통합이라는 경로가 좋은 경로냐, 좀 더 우리에게 좋은 경로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로냐의 판단. 또 그러한 경로를 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성찰해야 될 것들의 문제 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앞으로 현장감을 갖게, 김현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남북 경협의 현장을 북한을 제한적으로 못 가는 속에서라도 접경적으로 좀 보면서 그런 이 하우트를 찾는 노력들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오늘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더 좋은 미래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아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요동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이벤트나 사건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더 좋은 미래도 오늘 이 토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연이은 정책 토론을 하게 될 거고요. 토론을 하다 보면 늘 끄트머리에 가면 논쟁적인 지점이 나와서 토론을 더 해보고 싶은 사안이 나옵니다. 우리 김현철 박사님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정경분리, 그래서 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 민간교류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론이 지금 현재 우리 진보 진영에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또 한편의 문제 제기는 정치군사적 문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이 남북관계 문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 6.15 이후에 10년의 과정들을 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 후퇴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되는, 저는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서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더 좋은 미래가 한번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이런 토론회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그리고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간이면